35년 전 김선영의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고 애도는 형식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떠난 뒤 가족들은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슬픔은 오래 머물지 않았고 대신 현실적인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은 어머니의 거처였습니다. 장례가 끝난 다음 날 저녁 남편 이정우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혼자 두기엔 마음이 좀 불안해. 마음이 안정될 때까지만 잠시 같이 살자. 이정우는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집안에서 비교적 다정한 성격이었고 갈등을 피하는 편이었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도 다른 형제들에 비해 부드러웠습니다. 큰 소리를 내는 법이 없었고 부탁을 거절하지도 못했습니다. 김선영은 그 말에서 아기를 잃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책임감과 효심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한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선택이 자신의 삶 전체를 바꾸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 박말순과의 동거는 시작되었습니다. 잠시라는 말에는 날짜도 조건도 없었습니다. 그 말은 구체적인 약속이 아니라 분위기 속에서 흘러간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며 그 단어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말이 되었습니다. 결정적인 변화는 첫 아이가 태어난 날 시작되었습니다. 분만실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을 때 김선영은 안도했습니다. 긴 진통 끝에 태어난 아이는 건강해 보였습니다. 간호사가 아이를 안겨주었고 남편은 잠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성별은 딸이었습니다. 박말수는 아이를 안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침대 옆에 서서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을 못 낳았네. 그날 이후 김선영의 일상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말투는 바뀌었고 표정은 사라졌습니다. 식탁에서 고기 반찬을 집으면 이런 말이 돌아왔습니다. 아들도 못 낳은 게 고기가 목으로 넘어가냐? 무거운 물건을 옮기지 못하면 저렇게 힘이 없으니 아들을 못 낳았지. 또 무거운 물건을 혼자서 옮기면 힘만 세고 무식해서 딸만 낳았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냥 며느리가 미운 것이었습니다. 이 말들은 감정에 휩쓸린 우발적인 폭언이 아니었습니다. 하루 이틀의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확신의 찬멸시였습니다. 김선영은 처음에는 그것을 참아야 할 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배우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집안의 평화를 위해, 아이를 위해, 괜히 이를 키우지 않기 위해. 김선영은 말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꾸하는 순간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집안일을 도맡았습니다.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시어머니의 병원에 동행했습니다. 약을 챙기고 대기실에서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박말순의 말투는 날이 갈수록 거칠어졌습니다. 그러나 김선영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참으면 된다. 아이 앞에서 소란을 피우면 안 된다. 그러나 침묵은 폭력을 멈추게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오히려 폭력을 생활의 일부로 만들었습니다. 그 말들은 공기처럼 집 안에 퍼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특별하지 않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딸이 자라면서 폭력의 방향은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표적은 아이였습니다. 딸은 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할 만큼 성실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집 안의 현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여자애가 공부 잘하면 뭐하냐? 고등학교 졸업하면 돈 벌어서 남동생들 뒷바라지나 해라. 아이의 미래는 이미 정해진 것처럼 말해졌습니다. 딸의 성취는 축하가 아니라 남동생에게 방해가 되는지 따지는 기준이었습니다. 김선영은 그때 처음으로 분명히 느꼈다고 말합니다. 이 집에서 딸은 자식이 아니라 아들을 지원하는 자원이구나. 그 깨달음은 늦었고 깊었습니다. 김선영은 오랫동안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왔습니다. 왜 시어머니는 우리 집에서만 살아야 했을까? 남편에게는 형제자매가 여럿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입시를 앞둔 자녀들을 이유로 동거를 거절했습니다. 큰 며느리는 처음부터 나는 못 모신다고 말했습니다. 셋째 아들은 경제적 사정이 힘들었습니다.
막내딸은 이미 결혼의 시댁을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결국 남은 사람은 김선영의 남편이었습니다. 내 남편이 제일 착하잖아. 어머니랑도 제일 잘 지냈고, 착하다는 말은 칭찬이 아니라 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정의 대가는 늘 며느리가 치렀습니다. 김선영은 흔히 말하는 착한 며느리였습니다. 말대꾸를 하지 않았고 불만을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대부분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가장 먼저 일어나 밥을 지었고 시어머니의 식성에 맞춰 반찬을 따로 준비했습니다. 국의 간이 조금만 달라도 잔소리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빨래는 밤에 돌렸고 집안 청소는 아이가 학교에 간 사이에 마쳤습니다. 시어머니의 병원 일정은 그녀의 수첩에 가장 먼저 적혔습니다. 그녀는 늘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괜히 힘들다고 말하면 그 말이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가 그 정도도 못하냐. 다들 그렇게 산다. 김선영은 그 말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반박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세대였습니다. 남편 이정우가 직장을 그만두게 된 것은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고 구조조정 명단에 그의 이름이 올랐습니다. 김선영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놀라기보다 계산부터 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요리를 잘했습니다. 집안에서는 늘 손맛이 좋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사람이 반찬을 팔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권했습니다. 김선영은 망설이다가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갔고 낮에는 가게를 지켰습니다. 저녁에는 남은 반찬을 정리하고 집에 돌아와 다시 밥을 했습니다. 하루가 끝날 즈음이면 몸은 이미 지쳐 있었지만 쉴 수는 없었습니다. 박말수는 반찬 가게를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집안일은 안 하고 밖에서 돌아다닌다. 며느리가 돈 좀 번다고 집안 살림을 신경을 안 쓴다. 그러나 김선영은 그 말을 넘겼습니다. 수입이 있어야 했고 집안이 굴러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반찬 가게를 시작한 이후 김선영의 하루는 더 촘촘해졌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만나는 일은 줄어들었습니다. 가게에서 손님을 상대할 때는 웃어야 했고 집에 돌아오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두 개였습니다. 밖에서의 얼굴과 집 안에서의 얼굴. 시어머니는 김선영이 집에 없는 시간을 늘 불편해했습니다. 집에 사람이 없으면 집이 아니다. 며느리는 집을 지켜야 한다. 그 말 속에는 명확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김선영의 시간은 언제나 집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정우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갈등이 생길 때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나이가 있으시잖아. 조금만 참자. 그 말은 중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문제를 미루는 방식이었습니다. 김선영은 남편에게 크게 기대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정우가 어머니를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3년 전 이정우는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그는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걱정했습니다. 어머니, 잘 부탁해. 그 말은 부탁이 아니라 유언처럼 들렸습니다. 김선영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김선영은 더 이상 아내,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김선영은 시어머니를 모실 이유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 곁에 있어야 할 이유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김선영은 힘들었지만 남편의 마지막 부탁을 차마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박말순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말은 더 날카로워졌고 참는 기색은 사라졌습니다. 이 집은 내가 지키는 집이 아니다. 내 아들 집이다. 김선영은 그 말 앞에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집 안에는 두 사람이 있었지만 대화는 없었습니다. 필요한 말만 오갔고 그마저도 대부분 지시였습니다. 아들과 딸은 모두 성인이 되어 집을 벗어났습니다. 집에는 시어머니와 단둘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자주 깼고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김선영은 어느 순간부터 잠을 깊게 자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러나 질문은 곧 묻혔습니다. 죽은 남편의 마지막 부탁이었기에. 어느 날 반찬 가게에서 돌아온 김선영은 집안의 분위기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말순의 표정이 굳어 있었고 말이 유난히 짧았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늦었냐? 김선영은 단골 손님이 많아 조금 늦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설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핑계는 잘 된다. 남편 잡아먹은 년이 시어머니도 굶겨 죽이려고 한다. 김선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시어머니라 하더라도 남편은 잡아먹은 년이라는 막말은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김선영은 식탁 앞에서 손을 바르르 떨었습니다. 그날 밤 김선영은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지만 머릿속에서는 같은 문장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나까지 굶겨 죽이네. 그 문장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지금까지 버텨온 모든 시간을 무너뜨리는 말이었습니다. 김선영은 처음으로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울음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이건 더 이상 참고 넘길 일이 아니구나. 며칠 뒤 김선영은 결심했습니다. 남편의 형제들에게 연락해 공식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녀는 전화번호를 하나씩 눌렀습니다. 목소리는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했습니다. 감정을 섞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이제 혼자서는 더 이상 감당이 안 됩니다. 형제분들도 돌아가면서라도 어머니를 모셔주실 수 없을까요? 처음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들은 김선영이 예상했던 방향과 달랐습니다. 어머니를 왜 그렇게 못 모시냐? 35년이나 같이 살았으면서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 도움은 없었고 비난만 있었습니다. 형제들의 말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김선영은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그럼 35년은 무엇이었지? 그녀가 해온 모든 일은 기록되지 않았고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김선영은 어머니를 잘 모셔야 할 며느리였고 지금은 그 역할을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방관. 김선영은 그날 통화를 마친 뒤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전화기는 이미 꺼져 있었지만 귀에는 여전히 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집안 망신이다. 폐륜이다. 그 말 속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시어머니를 직접 모실 생각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김선영은 그제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머니를 걱정하지 않았다. 걱정한 것은 오직 자기들 평판이었다. 김선영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옷장을 열고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박말수는 그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어디 가냐? 김선영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여기 못 있겠어요. 이제 나갑니다. 김선영은 친정으로 갔습니다. 김선영이 집을 나왔다는 소식은 곧 형제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전화와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어머니를 버리고 나갔다더라.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김선영은 그 연락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은 이미 충분히 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김선영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35년간 희생하며 살았던 인생을 보상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35년 동안 시어머니가 얼마나 편안한 세상을 살았는지 깨우쳐 주고 싶었습니다. 또 며느리가 말 못하는 바보가 아니라는 것도 깨우쳐 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35년 동안 감내해야 했던 고통의 순간들을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긴장한 표정으로 상담실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시어머니를 집에서 퇴거시켜 다른 형제들 집으로 내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확인한 뒤 말했습니다. 아파트 명의가 선생님 앞으로 되어 있고 시어머님은 무상 거주자입니다. 법적으로 명도 소송 가능합니다. 김선영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 단어는 무겁게 들렸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를 상대로 한 소송이라서 변호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관계를 끊기 위한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말에 김선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오래 침묵한 뒤 말했습니다. 쫓아내고 싶은 게 아니라 이제 제 삶을 살고 싶어요. 명도 소송 위임 서류 위에는 김선영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펜을 들고 한참을 멈춰 있었습니다. 그 도장은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35년 동안 미뤄온 선택의 증거였습니다. 김선영은 천천히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닌 자기 자신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명도 소송은 길지 않았습니다. 김선영은 법정에 자주 서지 않았고 대부분의 절차는 서류로 진행되었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고 판사는 질문을 최소화했습니다. 판결문은 단정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아파트에 거주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원고는 인도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선영은 판결문을 읽고도 바로 실감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안도감보다는 피로가 먼저 찾아왔습니다. 끝났다는 느낌보다 이제 정말로 정리해야 할 시간이 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뒤 명도 집행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봉투를 뜯는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종이 위에는 날짜와 시간이 정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집행 예정일 오전 10시. 김선영은 그 종이를 접어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박말수는 종이를 힐끗 보더니 물었습니다. 그게 뭐냐? 김선영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셔야 하는 날짜예요. 박말수는 잠시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왜 나가? 여긴 내 집이야. 그녀는 끝까지 상황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집행 전날 밤, 박말수는 잠을 거의 자지 않았습니다. 짐을 싸지 않았고 대신 집 안을 서성였습니다. 어디를 가라는 거야? 여긴 내 아들 집이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그 말들은 김선영에게 들리기도, 들리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방 안에 머물며 나오지 않았습니다. 설명은 이미 35년 동안 했다고 생각했어요. 오전 10시가 조금 지나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집행관과 직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말투는 공손했고 동작은 익숙했습니다. 명도 집행 나왔습니다. 그 순간 박말수는 상황이 현실이라는 것을 깨닫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곧 소리를 높였습니다. 못 나가. 여기가 내 집이야. 그녀는 현관 앞에 주저앉아 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집행관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판결이 끝났습니다. 짐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박말수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물은 설득이 아니라 마지막 저항이었습니다. 김선영은 거실 한쪽에 서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휘몰아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박말수는 짐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장 속 낡은 옷, 오래된 이불, 약봉지들. 35년 동안 이 집에 쌓여있던 시어머니의 시간은 몇 개의 박스로 정리되었습니다. 박말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 집은 내가 지킨 집이야. 며느리가 날 쫓아낸다. 그러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집행은 감정과 무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박말수는 마지막까지 현관에서 버텼습니다. 그러나 결국 집행관의 안내를 받아 문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김선영에게 그 소리는 분명히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종결하는 소리였습니다. 박말수는 장남 이정식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 집은 그녀가 수십 년 동안 바쁘다는 이유로 머물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문을 열어준 것은 큰며느리였습니다. 표정은 환영이 아니라 경계에 가까웠습니다. 어머니, 짐은 거기 두세요. 박말수는 처음으로 집 안에서 자기 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박말수는 말수가 줄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밥을 먹는 속도, TV를 켜는 시간까지 모든 것이 눈치의 대상이었습니다. 큰며느리는 친절했지만 거리감이 분명했습니다. 장남은 말을 아꼈고 손주들은 할머니를 어려워했습니다. 박말수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여기서는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박말순의 말투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명령하던 어조는 사라졌고 부탁하는 말이 늘었습니다. 이거 좀 괜찮을까? 불편하면 말해라.
그 말들은 예전의 박말순에게서는 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어느 날 밤, 박말순은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선영이는 밥은 잘 먹고 있을까? 그 질문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에서 밥이 차려졌던 이유, 병원에 데려다 주던 사람이 있었던 이유, 아무 말 없이 곁에 있던 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요. 그 시각, 김선영은 혼자 있는 집에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집이 낯설었지만 불안하지는 않았습니다. 집이 처음으로 집 같았어요. 그녀는 여전히 반찬 가게에 나갔고 딸과 통화했고 아침에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죄책감은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후회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김선영은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괴롭히던 시어머니의 폭언과 쥐어짜는 듯한 일상의 쫓김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녀의 아침은 시어머니의 밥상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토스트와 아침 커피. 그녀는 이제야 마음의 여유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보는 것이 이렇게 편안하고 행복하구나.